정말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정말 죄송하지만 거기서 내놓은 대책이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였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좀 적당한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을 간다 하더라도 그 상실감이 제가 느끼기에 한국만큼 크진 않아요. 일단 교수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정말 일본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회가, 국가가 또 개개인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좀 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자리의 안정적인 어떤 제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성도 경력 단절 없이 M자 커브가 없이 평생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좀 나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자리 안정적인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빠르게 특히 지난 7, 8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상승하면서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배, 3배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출산율이 또 확 떨어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경제학자로서 저도 뭐 출산율과 관련해서 뭐 이 출산율 또 그리고 또 이 인구 고령화가 과연 경제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뭐 일본 정부의 지원받아서도 해봤고요. ADB 지원받아서도 제가 그런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어떤 출산율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의 변화 그리고 또 이제 소위 경제 성장률 변화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나쁠 때 그런 때 출산율도 같이 떨어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빨리 올라갈 때 그때 출산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게 더 상관관계가 높으냐 하면 경제 성장률보다는 이 부동산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고 최근에 약간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최근에 이제 출산율이 다시 또 낮아지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본의 경우에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게 큰 버블을 가져오고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그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어쩌면 도박하지 않고 도리어 더 일자리를 나누고 그러면서 또 가계를 잘 이끌어가면서 또 출산율도 안정적으로 그래도 적어도 1.3명 수준에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사실은 말을 길게 하면은 처음에 이제 주로 저보고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말을 너무 길게 하면은 여기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다고 할까봐 제가 일자리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주거의 안정, 고용의 안정, 노후의 안정이거든요. 이 세 개가 일본에서 제가 경험하면서 사람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람을 좀 더 평온하게, 사회를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용하고 주거하고 노후. 그래서 지금 노후하고 고용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주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마침 교수님께서 주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그 90년, 91년까지는 집값이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도쿄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때 도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집값이 오르면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좋아할 만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 것은 안 좋아요. 우선은 집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내 집이 있는 분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거는 너무 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한참 그 코로나 때 막 집값이 많이 오를 때 너무 오르더라고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좋아를 하세요. 좋아를 하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에 계셨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막 아주 이렇게 뭐 판교 같은 핫한 곳이 아니고, 근데 그런 곳까지 막 집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판교라든가 강남은 더 많이 오르죠. 그러면은 저는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이 아버지가 가진 경기도의 집을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집을 가지고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나는 아버지처럼 경기도 외곽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판교라든가 강남에 가고 싶다고 하면은 나에겐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시절에 나는 이제 겨우 30이고 갓 결혼했으니까 자, 우리는 20평에서 처음 출발을 하자. 네네. 하지만 내가 10년 뒤에는 30평으로 옮기고 싶고 20년 뒤에는 40평으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젊은이들은 이 20평과 30평과 40평 더구나 좋은 지역의 집값하고 점점점 차이가 다 같이 오르면서도 점점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득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 이거를 조삼모사식으로 내 집이 지금 오르고 있어. 7억 했는데 지금 뭐 10억이야. 좋아한다는 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정시켜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버블기에 일본에서 버블 때 막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때 집이 없거나 한 사람들은 도쿄에서 계속 쫓겨난 셈이에요. 계속해서 렌트도 오르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도쿄의 인구가 급속도로 빠졌어요. 계속 빠지다가 버블이 붕괴되고 집값이 91년도에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도 2005년까지는 도쿄에서 계속해서 15년 동안이나 집값이 계속 내려갔거든요. 이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와중에도 도쿄에서는 계속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비싸다고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비싸다고 느끼다가 2005년쯤 돼가지고 그때는 또 마침 그 고이즈미 개혁 이후에 일본이 1차 양적 완화도 했고 전 세계 경제도 좋아져가지고 2005년 정도에 일본 경제가 훈풍이 불었어요. 굉장히 좋아지기도 했고 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도쿄로 다시 아이를 가진 30대 40대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도쿄 인구가 계속해서 줄기만 하던 도쿄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서 정말 희한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이 나라에서 출산율도 낮은 이 나라에서 아동 인구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집값이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갈 때도 막 떨어질 때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제가 막 좋을 때 사람들의 월급이 막 오를 때 그때 올라가는 식으로 경제하고 연동되고 하니까 그때 일본서 출산율이 회복이 됐고요. 또 최근에 이제 데이터는 워낙 짧으니까 최근에 부동산이 오른 것이 출산율에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는 검증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심정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검증을 간단하게라도 상관계수 정도 계산을 해봐도 그 그림도 내가 비슷하게 그려요. 아까 교수님도 왜 아까 기업 도산하는 그런 추이하고 자살률 보여주셨잖아요. 똑같은 그림을 제가 그려봤어요. 그걸 그려보면 경제 성장률 움직임하고 그 출산율 움직임 하는 것이 이게 정반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높을 때, 경제 좋을 때는 출산율이 좀 높아지고, 같이 가는 거네요. 반대로 이제 소위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반대로 이제 출산율이 같이 떨어지는, 반대로 움직이는 그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자리 안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주거의 안정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또 전 세계 OECD 평균적인 국가들과 달리 뭐냐면 너무 지나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교육하지 않으면 내 자식을 어디 웬만한 대학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자식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이 설사 결혼을 했어도 그래서 뭐 일자리도 있고 뭐 그리고 집도 있어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도 하나 정도 낳는다. 보통 지금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한 3억 내지 한 4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만약 둘을 낳는다면 6억, 8억이 되잖아요. 둘이 맞벌이 해도 과연 뭐 집 사는데도 돈도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어떤가 제가 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본의 경우에 우리나라 그게 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도 유교 문화권인데 그렇게 어떤 교육이 막 과열 막 지나친 경쟁 그래서 막 내 자식은 정말 어떻게 특별한 교육 시켜야지 이렇게 되고 있나요? 그게 어떻습니까? 네, 그게 저도 굉장히 이것도 육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모르겠냐면은 일본도 굉장히 예전에 막 도쿄대 가야 된다. 그래서 막 학원 다니고 막 유명 학원 생기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제가 일본에 99년에 갔는데 그때도 일본이 그렇게까지 교육에 대한 경쟁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최근도 그렇고 뭐 10년 전도 뭐 마찬가지고 한데 그렇게까지 뭐 사교육도 막 대단치도 않고요. 일본이. 그래서 왜 그런지까지는 제가 뭐 사회학, 뭐 사회심리 뭐 이런 쪽으로까지 이렇게 심리까지 넓게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은 못 하겠어요. 답은 못 하겠는데 저는 한 가지 경제학자로서 이 생각은 해요. 지금 일본도 굉장히 양극화
양극화가 심한 나라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이 데이터를 보면은 일본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해요. 근데 빈부격차가 보통 소득격차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저는 자산격차를 얘기한다면 한국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소득격차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이 격차가 심한데요. 일본도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고민이 많은데 이 일본보다도 한국은 OECD에서 아마 한국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곳은 미국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선진국 중에서 그 OECD 안에서도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정도가 더 심하고 그 다음이 아마 한국 정도 일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빈부격차가 심한데 지금 한국이 임금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보다 오히려 임금이 높다.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임금이 높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대졸 초임을 비교해봐도 일본 그 대졸 초임 보면은 정말 눈물겨워요. 한국에 뭐 50%,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임금이 높을 때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직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용구조를 보면은 한국은 이 임금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은퇴해가지고 잡이 없는 사람들, 그 정년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역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임금하고 상관없어요.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 자영업자들도 임금을 주는 입장이지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임금이 높다는 거는 자영업자에게는 결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한국은 또 특이하게 대학생들이 남학생들은 2년의 군대가 있으니까 또 뭐 6년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여학생 남학생이 다 1, 2년은 휴학을 해요. 그 잡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그 젊은이들도 전부 임금 받는 구조에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임금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을 또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 또 격차가 되게 심해져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그래서 대기업은 굉장히 높지만은 중소기업은 또 굉장히 낮은데 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또 적은 수예요. 이번에 또 의사 같은 경우에도 OECD 안에서 얼마나 한국의 의사의 수입이 그 평균 수입에 비해서 높은가 하는 것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소수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선진국 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임금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비중도 한국보다는 좀 더 크고요. 2배 정도로 더 많고 고용 구조에서. 근데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적당한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을 간다 하더라도 그 상실감이 제가 느끼기에 한국만큼 크진 않아요. 부모가 걱정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 경쟁 구조가 한국만큼은 아니고 덜한데 하지만 일본도 양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본에서도 역시 숙제로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대학을 뭐 좋은 데 가고 뭐 대학원도 나오고 그게 단순하게 내가 소득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만 있을까? 그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학의 이름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A대학과 B대학 간에 사실은 그 실제 그 들어가는 입학 성적도 차이도 없는데 졸업하고도 사실 요즘에는 뭐 기업들마다 어쩌면은 뭐 전혀 그러한 어떤 이력서도 보지 않고 뭐 블라인드 채용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아이한테는 계속 따라다니는 그 어떤 분홍 글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게 너무 심해서 그게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뭐 양반과 상민처럼 이게 마치 어디 대학 가지 않으면 나는 이게 평생 상민으로 살고 마치 난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그 개천에서 태어나서 그냥 개천에서 내가 그냥 붕어나 가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소득이나 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인 어떤 평가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느끼기도 하고 사회 전체 집단이 그렇게 또 사람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너무 심하니까 그게 일본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서구 유럽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렇게 막 학벌에 매달리고 그래서 사교육에 더 매달리고 그런 게 아닌가. 그게 바로 또 저출산까지 가져오고 그래서 또 고령화도 더 빠르게 가져오고 그 집단적으로 다 불행해지고 그래서 또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주된 연사가 아닌데 제가 많이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우울한 얘기일까 봐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더 우울하게 얘기했나? 좀 더 긍정적인 얘기도 해야죠. 제 아내가 여기 한국에서
팩폭이란 말 많이 쓰죠. 네. 팩폭. 근데 저는 이 팩폭 뜻을 그 팩트란 건 알겠는데 팩트를 폭이라는 게 막 폭탄 퍼붓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팩트 폭력이라고 하대요. 폭력. 그러니까 이 팩트를 얘기하지만 이게 듣는 사람한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거의 팩폭 수준으로 말씀을. 아니, 제가 없는 얘기 했나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이제 경제학 이제 이현은 교수님께서는 좀 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논문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뭐 더 데이터나 이런 거에 베이스를 두시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쪽은 아니니까 이건 그냥 저도 또다시 이건 이제 심증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과거 일본도 버블기의 일본도 엄청나게 이 명품을 좋아했던 거예요. 여고생들까지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루이비통 하나 정도는 사야지 할 정도로. 근데 지금 한국이 언제부턴가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놈의 명품이 뭐라고 시계 뭐 가방 같은 거 저는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뉴스 보도 보면은 GDP 대비 명품 시장의 규모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거의 뭐 10년 정도 전에 아내가 저는 이제 학자고 뭐 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일본 사람들을 보고 평범한 일본 사람들이 느끼고 하는 거를 좀 더 캐치를 못 할 수 있는데 아내는 그냥 주변에 일본 아주머니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하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뭐 거의 10년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에 있는 그 부인들 모임에 나가거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부인들 모임에 나가면은 일본 부인들이 되게 어떤 뭐 이런저런 뭐랄까요? 그 경제력이라든가 뭐 어떤 직업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부류의 그 집단에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훨씬 멋쟁이고 훨씬 화려하고 한국은 전부 다 명품 가방을 들고 와야 된다는 한 개쯤. 네네네.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뭐 집에 막상 초대받다 가보면은 꽤 잘 사는 집이구나 하는 부인들도 나와가지고 그닥 막 이렇게 튀는 뭘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내가 그냥 신기하다 좀 다른 것 같다 해서 저도 무심코 들었는데 그 얘기가 생각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내가 이제 당신 한국까지 말고 그냥 일본에 여기서 그냥 정년퇴직하라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아내 주변에 있는 처음에 저가 살 때는 도쿄가 아니라 그 지방 소도시 살았는데 그 지방 소도시 엄마들이 우리 애가 학교를 다니는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 엄마들이 도쿄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도쿄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쿄대 보내려면은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도쿄대 관심 그냥 도쿄대 갈만하면 나중에 가겠지. 뭐 그냥 뭐 내가 막 지금 무슨 난리를 쳐가지고 애를 도쿄대 보냈을때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좀 덜하다는. 네네.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편하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애를 키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버블기의 일본이라든가 그때는 막 그랬다고 제가 듣는데 일본 사회가 변한 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회도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일본과 지금의 한국을 본다면은 한국이 굉장히 지금 이현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거 명품 이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이게 병리적인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제 자녀 양육비가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사교육비. 근데 사실 그거는 다양한 목적이 좋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두 가지 목적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거라고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가 약간 겉과 속이 다른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뭐 TV 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책에서 강연 들을 때 그 누가 요즘에 여러분 대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학을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요즘에는 여러분 대학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든지 하나 잘한 게 있으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그분들의 자녀한테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다수는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입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저는 겉과 속이 달라요. 아니 저는 뭐 대학 안 중요해요. 그 직장 안 중요해요. 이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갈 수만 있으면 무조건 좋은 데로 가라 얘기를 해요. 직장도 애들이 고민하고 하면은 갈 수만 있으면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학생들 중에서 이 회사 가면은 막 여기는 너무 부모님도 좋아하고 나도 막 너무 자랑스러운 유명한 회사, 글로벌 회사 이런 회사하고 또 다른 곳은 내가 인턴을 했는데 너무 직장 분위기도 좋고 나하고 일이 너무 잘 맞다. 그래가지고 고민한데 이제 저도 뭐
직장 다 똑같지. 뭐 부모님도 좋아하고 뭐 친구들도 와 하는 A를 가라. 이렇게 했고 그 학생도 이제 고민하다 A를 갔는데 그 학생이 A를 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결국엔 그만두고 원래 자기가 가고 싶었던 이제 인턴 했던 B라는 회사를 갔는데 B라는 회사를 가고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결혼도 이제 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보고 하니까 정말 맞는 것은 정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직장을 가는 것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이제 저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굉장히 이제 집안 식구들한테도 고개 숙이고 반성하고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마인드가 늘 저희 애에 대해서도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좋은 대학이 아니라 최고 대학.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랬었잖아. 그 다음에 또 제가 너무 네. 아니 대부분 우리 한국인이 다 그러니까 네, 내가 너무 그냥 나쁘게 넘겨집었어요. 아니 네, 제 얘기는 네. 저부터 태어나서부터 얘는 천재 같아. 얘는 서울대 갈 것 같아. 얘는 틀림없이 뭐 대단한 의사, 판사 뭐 이거 할 거야. 교수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젊은 애들한테 고마운 것이 굉장히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자기 수입으로도 자기는 그냥 해피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만족하는 좋은 일하고 나중에 우리 회사가 망한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또다시 자기 경력 가지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뭐 어디 가지 이 생각을 하지 굳이 막 견디고 참아가면서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싶진 않다고 하는데 그게 나 같은 마인드의 사람 아니야, 내가 맞는 게 아니야. 역시 자기가 맞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하고 좋아하는 대학을 가고 맞게 가고 자기가 즐기는 삶을 살고 이게 맞다고 늘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오랫동안 마인드셋에 있었던 역시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잡을 잡아야 되고 뭐 남북이 그렇듯한 뭐를 해야 되고 하는 이거를 버리지 못했는데 오히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그걸 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 세대에도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세대도 드디어 우리의 오래된 마인드셋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항상 뭐든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잖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본 학생 젊은 아이들은 아니 부모님도 그렇고 얘를 갖다가 막 최고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소시민으로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경쟁도 좀 덜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일자리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이제 출산율도 높이고 그래서 그게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에서 좋은 대학이 아니라 최고 대학 가고 어쨌든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기서 최고의 부를 내가 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도 불러오고 갈등도 불러오고 불행하다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게 우리나라를 또 빠르게 성장한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일본 학교 학생들하고 비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교수님 일본 그 와세다 이제 처음 옮기셨을 때 제가 개요 대학에 제가 한 학기 제가 초빙 교수로 가서 제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특별 프로그램이 영어로 만든 특별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프로페셔널 커리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개요 대학에서 경제학부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게 자꾸 거기에서 그냥 졸업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그냥 살아야 돼 이러니까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제기구로 나가고 해외로 유학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따로 뽑아서 경제학부에서 그래서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한테 와서 특별 초빙 교수로서 그걸 강의를 해달라서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다르게 유학 갈 생각도 없고요. 명색이 그런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뽑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갔는데 또 국제기구까지 또 가야 된다. 또 제가 마침 또 UN 에스캅에 갔다가 막 걸로 옮긴 상태라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런 관심이 없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경쟁을 안 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잃어버린 이제 20년, 30년을 만든 또 이유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한 그런 생각이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래도 좀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개인은 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문제, 정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얘기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진단이 결국은 이 출산율에는
첫 번째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워라밸 문제 얘기를 했어요. 여성도 경력 단절을 하지 않고 적어도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는 모든 남녀가 다 같이 대학까지 교육받고 또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도 하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 있어야 되고 아기 키워라. 이렇게 하면 누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여자라도 그렇게 안 하고 내 딸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내가 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남자와 똑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결혼하고 아기를 낳더라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리고 또 양육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게 무슨 뭐 여성 문제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문제도 아니고 이게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재경부 문제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주택 문제는 이제 소위 건설교통부 문제고 또 교육 문제 그런 거는 또 교육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담 부서가 지금 없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이게 비상근 위원들이 모여서 일부 지금 상근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이거 실제 실무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실 정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인구부를 만들자, 인구가족부를 만들자 뭐 이런 주장을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1억 총괄상 해가지고 장관급으로 지금 그런 어떤 부처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인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인구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교수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말씀드리면서도 사실 죄송한 부분이에요. 이런 게 지금 한국의 실태다. 이거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방법을 어떤 한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제갈량이 한국에서 탄생한다 하더라도 제갈량도 이거를 자 내가 이렇게 하겠어 하고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문제고 너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인구가족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는 좋은 발상이고 지금 처음 들었지만은 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그 육아휴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구체적인 정책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에너지를 정치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력? 이런 거에 너무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출산율 막 높이자, 그 일자리 일시간 줄이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서 이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야 된다. 직장을 즐거운 곳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겠다. 일자리 늘리겠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동일 노동이면은 동일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라든가 그 남성의 그 육아 휴직률도 늘리겠다 하는 지금 이현우 교수님께서 뭐 인구가족부가 있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일본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장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일본은 총리예요, 총리. 그러니까 총리. 네네. 네. 그러니까 총리가 기업체 방문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막 임금 올렸다. 어떤 기업이 막 일자리를 늘리면서 노동시간은 줄였다. 임금을 올렸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시도해봤는데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총리가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 뉴스에 찍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지만 지금 1억 명이 다 일해야 된다 하는 거에도 장관을 세우고 다른 또 문제가 있을 때도 장관을 세우지만은 그 장관이라는 것이 아까 한국의 그 고령화 저출산 위원회 여기도 이제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돼 있고 그 부위원장이 이제 그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해가지고 총괄을 하는 것인데 나경원 의원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부위원장을 그만두니 많이 뭐 나가니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금 정권, 이전 정권, 이전 정권, 이전 정권에도 있었지만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대통령은 아마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은 한 번도 이 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이 위원회 회의에 간 적도 없을 거예요. 보통 한 번 정도 갑니다. 한 번 정도는 가나요? 지난번에
지난번 정부 때도 한 번 갔고요. 그 전 정부 때도 한 번 하셨고요. 이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데 또 한 가지 또 대책은 아무리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야당에서 또 반대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국회 문을 넘어야 그 법이란 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확 뜯어 고치면은 계속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택세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나에게 불리한 어떤 세법이 등장하면은 정권이 바뀌기를 또 기다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먼 미래를 20년 뒤, 30년 뒤, 어쩌면 50년 뒤, 100년 뒤 미래를 먼 미래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 모성의 보호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주거의 안정이라든가 노후의 안정이라든가 양육비 문제라든가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어떤 비전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이거는 여당하고 야당이 같이 노력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문제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앞으로 할 거지만은 야당도 여당도 혹시 뭐 신당이 등장한다면은 신당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하겠다 이걸 서로 내세운 다음에 그렇다면 서로 공격도 하고 하겠죠. 그런 와중에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또 드러나고 하겠죠. 그러면은 점점점 국가 전체의 안이라는 거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는 거는 점점점 어떤 이제 모양새를 갖추겠죠. 저는 제가 전체 패키지를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저도 못하고 누구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최대한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런 비전들을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국민들도 이제는 누구를 감옥 보내 그래야 나는 너 대통령 뽑아. 이 복수 하려고 막 이렇게 이 누구를 지지하고 뽑고 하지 마시고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 정당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오늘 이현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가진 대책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그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논의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는 이번에는 그냥 나도 팩포 한국은 이런 굉장히 엉망진창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논의를 안 하니까 대책도 안 나오고 계속 정치에서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박상진 교수님이 우리나라 정치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놀랍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교수님 말씀을 100% 동감하는 게 아니라 200%, 300% 동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 우리가 지금 4가지 뉴노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거대한 변혁을 지금 너무 빠르게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노인 사회로 정말 빠르게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양극화가 너무 심화된다든가 그리고 또 기후위기가 정말 현실이다 못해서 우리의 어떤 존망을 가름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정치권이 나서 줘야 되는데 정치권은 지금 당장 내년에 선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책을 양쪽에서 무슨 정책을 내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는 양쪽에서 계속 뭐 그냥 험집 잡고 그거 가지고 매일 저녁 뉴스를 도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뉴스. 정말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정말 죄송하지만 거기서 내놓은 대책이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였을까요? 2007년에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출산율은 지금 1.3명에서 지금 0.7명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그렇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마치 지금 어떤 냄비에 올라간 지금 개구리처럼 자기가 지금 곧 죽을 텐데 그런데도 지금 모르고 지금 이렇게 너무 한가하게 지금 서로 좀 아귀다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노인 시대로 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출산도 지금 두 분 교수님도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고, 또 사실 그 정부나 기업에서도 저는 뭐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대책이 뭐 적합하게 잘 적용이 안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출산율 떨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계속 못 막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사실 못 막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높지. 사실 여기서 갑자기 뿅 해가지고 들어서 이게 막 다시 1.5면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 이제 노인사회, 저출산 이게 막을 수 없는 만약에 어쨌든 바람이라면 거기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뭐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 모성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경력 단절을 없애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정부나 기업들이 반성하고 해줘야 되는 거고 개인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개인이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들도 변해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달라. 안 그러면 내가 살기 어렵겠다. 이것도 하나의 개인이 바뀌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참 슬픈 게 이 한국도 일본도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고 퇴직하면 이제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도 연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고령화 심하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좀 젊었으면 내가 좀 좋겠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정말 너무나 뭐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건강 내가 잘 돌보면서 70까지는 내가 어쨌든 일을 해야 되겠다. 최대한 내가 내 스스로 벌어가지고 나만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다면은 최대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어디라도 취업을 하라. 전 세계 어디라도. 네, 전 세계 어디라도 너의 능력이 닿는 것 취업을 한 다음에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나중에 50, 60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지금 너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느 곳이라도 가서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준생을 오래 하고 하는 거를 반대해요. 저는 인턴도 좋고 뭐 단기직도 뭐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라고요. 일을 하면서 계속 배우고 가능하다면은 너의 능력이 허락한다면은 저는 외국에 진출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거든요. 외국에 어딘가 가서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너를 필요할 때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하여튼 네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발전이라는 것이 골방에서 계속 취업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잡 트레이닝을 받음으로써 네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걸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본처럼 정부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는 수밖에 없죠. 뭐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기대 수명이 한 85세고 우리나라 84세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세대만 해도 저는 목표가 84세, 85세가 아니라 100세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학생들 같으면 이제 120세 이렇게 제 생각에는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 뭐 일찍 더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우리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좀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저는 이제 세대 간 구분해서 보면 노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 열심히 더 좀 일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정말 이제 은퇴하는 경우에는 저는 특히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뭐 하시냐면 매일 이제 그 지하철 타고 이제 교회로 나가서 이제 운동하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일할 사람 젊은이들은 서울에 들어가 살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환경, 주거 환경에서 살고 서울로 이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작 주변 교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이제 기성 이제 노인 세대는 서울에 이제 아파트에서 주거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제 주변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팔기가 너무 싫다 하면 최소한 전세라도 주시고 너무 시골로 가시라는 뜻도 아니고 교회로 나가서 교회에서도 전세 얻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거. 거기에서 좀 건강을 위해서 거기서 조그만 텃밭도 가꾸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연과 좀 더불어 살면 더 노후가 더 즐겁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미 몇 년 전에 아예 교회로 이사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전혀 좀 은퇴 후의 생활이 걱정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서울에 주거 공간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전세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아니면 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일자리가 이래저래 있는데 그 일자리 다 밖으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자리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엔 어르신 분들도 더 도시에 살고 싶어 하셔. 그게 이제 다 대부분 뭐냐면 병원 때문인데 네. 저는 그래서 시골로 가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복을 청년들을 위해서 또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교회로 가시는 거 시골 완전 시골로 가면은 너무나 내가 고립감이 심해지고요. 네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병이 생기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도 보면요. 네. 지금 교수님도 이제 교회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쿄 근교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진국도 가면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교회로 나가세요. 그리고 일하고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산층이 이제 도시에 몰려 살거든요. 그 사회가 더 균형적이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나가 보시면 거기에서 하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나이 들어서 일한다. 그게 뭐 그냥 막노동하는 것보다는 교회 나가도 내가 먹거리라도 내가 그러면 텃밭 갖고 거기서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런 활동하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병원도 사실은 쉽게 또 접근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교회 제가 사는데 서울 접근 제가 여기 지금 서울 와서 지금 일을 하잖아요.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네. 더 여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더 행복하고 네.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또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박선진 교수님과 이현님 교수님 모시면서 이제 노인사회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교수님 오늘 초대 손님 와주셨는데 마지막 꼭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노인사회 관련해서 꼭 뭐 정부나 개인 기업 어딘 상관없으니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딱 있는 건 아닌데,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실을, 진실을 그대로 보는 용기를 가지자.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플러스는 용기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자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또 이현우 교수님과 다음번 4가지 유념을 또 특집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선진 교수님, 이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